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쓰리포인트입니다. 알파경제 김종희 이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뒷심이 굉장히 좋네요. 아침에는 이러지 않았잖아요. 네,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에 있어서 한 11시 구간까지 잘 버티면 맞아요, 이후에 11시. 힘을 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외국인들의 수급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지난 이틀간의 하락도 결국은 다시 외국인 매물을 받으면서 하락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네. 오늘 외국인들의 적극적인 매수로 변화해주고 있고 매수 1순위로 나서고 있는 종목이 기아이기도 하고 이런 요인들이 오늘 시장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오랜만에 이제 운수업종이 급등하는 그런 양상, 그다음에 기아가 6, 7%의 반등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정말 오랜만에 보여주면서 소외주의 반등이기도 하고 또 일본 뉴스에 대한 반작용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좀 반영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일본의 그 새 회사가 합병하는 것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못하고 있는 새 회사가 합치기 때문에 그만큼 어려움을 방증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도 잠깐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닛산은 옛날에 그 닛산이 아닙니다. 망해가는 닛산이라고 표현하는 게 아주 적절한 표현이죠. 일본에서만 못하고 있는 게 아니고 미국 시장에서도 그야말로 피를 철철 흘리는 정도의 그 헛발질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거 닛산 얼라이언스 때는 그나마 좀 봐줄만 했는데 지금 닛산은 거의 헛발질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차가 나쁜 것이 아니라 전혀 시대의 트렌드를 쫓아가지 못하는 그런 헛발질을 계속하고 있는 양상이어서 지금 그 새 회사의 그 결합이 과연 의미 있는 결합인지에 대해서는 오히려 시장에서는 좀 의문을 많이 표현하고 있고 그만큼 좀 많이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그들이 그렇게 뭉친다면 오히려 굉장히 이렇게 좀 난잡하게 벌어지고 있었던 시장이 점점 더 컴팩트하게 축소되는 되면서.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것에 대한 방증이기도 하고요. 상대적으로 또 그만큼 잘하고 있었던 현대기아차가 주가는 더 빠지거나 비슷하게 빠졌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오늘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동차 쪽도 계속 궁금했는데 거기에 대한 김 이사님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그러면은요, 오늘의 첫 번째 포인트 알아보겠습니다. 시장이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이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지표는 무엇일까요? 내일 FOMC에서 결과가 나오면은 그 다음에는 뭘 봐야 될까? 약간 좀 붕 뜨는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경제 지표를 봐야 되는 것일까? 환율은 여전히 1,440원 선언절인데 지수는 또 라운드 넘버 근처에 가 있는 상황이고요. 게다가 수급적으로는 부클로징 한 곳도 많아서 요즘 거래는 좀 한산한 상황입니다. 어디에 좀 시선을 둬야 될지 어떤 지표가 가장 중요할까요? 네, 답을 말씀드리면 환율입니다. 환율이 지금 꾸준하게 지금 올라가서 쉽게 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증시의 출렁임 이런 것과 상관없이 일단 CDS하고 그 둘은 큰 변화가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그림 보시면 길게 보면 이런데요. 길게 보면 지금 제가 빨간색은 CDS, 그 다음에 파란색은 코스피 지수, 그 다음에 이 보라색은 지금 환율인데 지금 CDS는 그 8월 달에 있었던 충격보다는 분명히 낮은 레벨이기는 한데 높아진 레벨이 쉽게 안 낮아지고 있죠. 탄핵 정국이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에서 변화가 없는 상황이고요. 환율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코스피 지수만 출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기간을 한번 우리가 좁혀서 살펴보면 한 11월 달 이후 12월 달까지로 한번 아주 좁혀서 살펴볼까요? 네. 그러면 이 구간 안에서 지금 계속 지수는 출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밑에 코스피 지수는 계속 급락이 있죠. 그런데 환율은 한 번도 방향을 바꾸지 않고 계속 약세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CDS도 느리긴 하지만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소위 크레딧 디폴트 수업과 원화 약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 시장을 바라보는 외국인들의 시각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환율을 왜 주목해 봐야 되냐면 내일 BOJ하고 FOMC 이제 두 가지의 결과물, 물론 BOJ는 금요일에 결과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면 환율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게 금리의 흐름이잖아요. 결국 외국 금리의 흐름 자체가 또 환율의 또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는데 우리가 금리를 먼저 미국보다 내리고 두 번 내리면서 미국과 괴리가 더 벌어진 상황이란 말이죠.
그럼 만약에 내일 미국이 금리를 내리는 걸 기본적으로 삼았는데도 지금 이렇게 원화가 약세로 가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미국에서 뭐 금리를 변화가 없거나 동결한다거나. 아니면 뭐 금리를 내리는데 굉장히 어떤 공격적인 발언을 내놓게 되면 과연 환율이 여기서 더 약세로 가는 건 아닌가? 저번에 고점 찍었던 1440원을 혹시 상향 돌파하거나 하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두려움이 들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오늘 뭐 지수가 반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 코스피 지수의 흐름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가 보기엔 얘 계속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는 환율을 좀 더 중요하게 좀 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까지 이 환율의 방향이 잠시라도 꺾여 내려가서 탄력을 조금 죽이는 형태로 갈 것인지 아니면 더 위로 리스크 온 형태로 갈 것인지가 저는 매우 중요해 보인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님 개인적으로는 위쪽, 아래쪽 어떤 쪽으로 가능성을 좀 더 열어놓으세요? 네, 뭐 기간을 좀 늘려봤을 때는 완만한 속도로 위로 갈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내일은 뭐 미국 FOMC의 결정 혹은 이후에 나올 코멘트에 따라서 변동성이 좀 확대될 수도 있는 그런 장이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환율이 상당히 좀 관심이 가는 게 이제는 미국만 봐서는 안 되고 중국도 봐야 되는 게 최근에 돈 풀 거다 이런 얘기했었잖아요. 그리고 중국 증시 보니까 국채가 급락을 근래 들어서 하고 있고 또 돈을 풀면 위안화 약세를 야기를 해서 관세를 이겨내겠다라는 그런 중국의 카드인데 위안화와 연동되면 가뜩이나 지금 원화 가치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더 원화 약세가 심화되지 않을까. 그리고 오늘도 한은 총재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원달러 환율이 1,430원 유지되면 물가 상승률이 0.05%포인트 오른다. 2시 후반때 지금 나왔던 이런 멘트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이 원화 약세를 좀 더 부추기지 않을까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네, 지금 뭐 원화 약세 요인들은 뭐 정치적인 요인들뿐만 아니라 펀더멘탈 요인까지 뭐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과연 외국인들의 수급이 오늘은 일단 뭔가 FOMC나 BOJ 재료 발표를 앞두고 한 발 빼는 그런 모습인 것 같기는 한데 정말 그럴까는 내일 우리가 뭐 결과물을 봐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는 뭐 내일 금리를 내리는 것은 일정 부분의 기정사실이지만 그 추후의 코멘트, 달러를 바라보는 코멘트, 그 다음에 이제 위안화의 약세, 그 위안화 공급은 제가 보기에는 아마 3월까지 강하게 이루어지진 않을 거기 때문에 아마 위안화 약세나 그 유동성 공급에 따른 그런 충격은 아마도 그 트럼프 위기가 출범하고 나서 트럼프 정책의 강도를 보고 결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위안화 흐름이나 중국의 유동성 공급에 대한 우려보다는 금리 차이에 따른 변화가 좀 더 민감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전략적으로는 여전히 지금 리스크 온이다. 네. 지수가 지금 저점에서 좀 치고 올라와서 다시 제자리 찾았으니까 안정을 찾은 것 아니냐가 아니고 환율과 CDS를 보면 여전히 리스크 온 상황이니까 지금은 뭐 손절할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주식을 너무 늘리기보다는 보유하고 있는 현금은 좀 더 들고 있는 것이 좋겠다라는 판단도 더불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증시 바닥 찍고 강한 반등 움직임이 지난주 이번 주 나타나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환율 상황 계속해서 예의주시해 주시고요. 다음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수급입니다. 외국인 다시 돌아올까 해주셨는데 외국인은 올해 내내 다소 좀 보수적으로 우리 증시에 임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거래소에서 매수 포지션을 취하고는 있는데 여기에서도 또 종목별로 많이 엇갈리고요. 삼성전자는 이번 달 들어서도 뭐 계속 팔더라고요. 오늘도 삼성전자는 매도 우위여서 외국인 수급 분석 좀 해볼까요? 네, 외국인 수급은 저는 그래도 그나마 조금 나아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네. 지금 뭐 환율이나 여러 가지 변수들을 봤을 때 불안감이 있지만 외국인 수급은 그래도 추가 급락이라든지 시장의 레벨 다운을 조금 막아주는 그런 변수가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흐름을 살펴보면 시장의 이제 급락 구간에서 외국인들은 이런 주로 급락 구간에서 같이 하락에 동참한 적도 물론 있었지만 주로 그 이전에 팔고 하락 구간에서는 오히려 좀 더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이는 경우가 많았죠. 그다음에 이번에도 전체적으로 어제하고 그저께 이틀간은 하락을 주도하는 모습이었지만 오늘은 또 전체적으로 또 상승에 또 동참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일단 12월 3일, 4일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구간에서 보면 외국인들의 전체적인 대응 시각은
일단 11월 이전보다 매도 압력은 좀 줄어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때부터 나타나는 가장 시장의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일단 연기금 매수, 신용잔고 감소 이런 것들이 더불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급하게 쫓아올 대기 매물 자체는 오히려 감소했다라고 보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어제나 그저께처럼 외국인들이 강하게 매도를 또 할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고 삼성전자 중심의 지수 매도는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지만 과연 외국인들이 지금 개별 종목까지 팔고 있느냐?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최근 들어서 또 종목 기준에서 꾸준하게 사고 있는 뭐 네이버 같은 종목들 계속 뭐 눈에 띄고 있고 그외 외국인들의 매수 연속성이 나타나는 종목군들도 뭐 일부 꽤 보이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본다면 지금 외국인들의 수급은 최소한 지수 매도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건 맞는데 그 강도는 줄어들었고 개별 종목에 대한 매수는 활발하게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그 시황,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내용까지 결합해 본다면 지수의 기대는 낮추되 종목에 대한 접근은 여전히 좀 유효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외국인이 어떤 종목 위주로 사는지 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감안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만 하더라도 종목군별로 자동차 좀 사는 거 보이고 그렇던데요. 요즘 연속성이 있나요? 종목에 있어서는? 기아 같은 종목은 뭐 최근 들어서 갑자기 좀 오늘 들어서 이제 갑자기 좀 사는 그런 모습인 것 같고 현대차를 포함한 이런 종목들도 마찬가지고요. 최근에 이제 금융주 같은 것들도 급하게 팔다가 오늘 좀 매수가 들어오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최근에 꾸준하게 좀 매수가 들어오는 것은 이제 그나마 아까 말씀드렸던 네이버를 포함한 일부 종목군들 그다음에 금융주 중에서 뭐 한두 종목 정도의 뭐 매수 연속성 정도가 좀 보이고 있는 양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엔터 쪽 종목군들 이런 쪽의 종목군들의 꾸준하게 좀 매수가 존재하다가 최근 들어서 시장이 좀 흔들리는 구간에서 일부 이탈하는 모습을 뭐 잠시 보이기도 했습니다만 기초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종목군들의 매수가 좀 유입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최근 들어서 또 두산 쪽으로도 꾸준하게 좀 매수가 유입되는 것도 나타나고 있어서 외국인들의 전체적인 매수의 강도는 적어도 내년에 좀 실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종목 중심에 외국인 매수가 좀 유입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 오히려 반도체에 대해서는 여전히 꾸준한 매도가 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 수급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삼성전자 외국인 지금 비중이 50%까지 거의 왔잖아요. 역사적으로 비중 저점이 한 49 요 정도 되던데 그러면은 채워넣기 위해서라도 삼성전자 더 산다거나 뭐 이런 건 희망 고문이 될까요? 저는 뭐 이번에는 49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요. 그래요? 결국은 이건 뭐 결자해지 차원에서 삼성전자가 스스로 해결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저는 외국인들의 과거 저점 수치, 절대 수치보다는 삼성전자가 스스로 뭔가 우리가 해냈다라고 할 수 있는 강력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기 전에는 외국인들이 급격한 유입은 당분간은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대신에 이제 그래도 주가의 추가 하락이 제한적인 건 어쨌든 이 정도 밸류에선 뭐 개인 투자자가 됐든 뭐 기관 투자자가 됐든 계속 베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뭐 효과는 별로 없다라고 뭐 시장에서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자사주 체결이 조금씩 되기 시작하면서 이것도 어느 정도의 매물을 분명히 소화해주고 있거든요. 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뭐 외국인들이 뭐 강력하게 하루에 막 몇천억씩 파는 게 아닌 이상 네. 추가 하락은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에 대응 관점에서 뭐 추격 매도는 의미가 없는데 뭐 외국인 매수로 인한 반등이 지금 당장 나타난다? 그건 좀 아니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뭐 이재용 회장의 뭐 선고가 있는 내년 2월 정도, 그다음에 1월 달에 뭐 발표되는 실적, 뭐 이런 것들을 보고 그때쯤 반전 요소가 조금씩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포인트는요. 종목으로 가져오셨네요. 바로 LG전자입니다.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된 내용, 이 2차 밸류업 내용이 발표가 됐습니다. 여기에는 대규모 자사주 소각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 효과가 즉각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오늘장 5% 넘게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밸류업 효과가 좀 꾸준히 지속되는 종목이 있는가 하면 뭐 하루짜리 효과에 그치는 경우도 있고요. 이번에 LG전자의 자사주 매입 효과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네, 뭐 지금 이번에 발표한 자사주 매입 정도로는 뭐 제가 보기에는 큰 폭의 반등은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데 오늘 오히려 추가적으로 상승폭이 조금 나오고 있는 건 지금 뭐 조주환 CEO의 여러 가지 그 코멘트들이 나오는 것이 좀 더 영향을 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최악을 대비한 여러 가지 전략을 짜고 있다라는 그런 방어적인 시각 자체가
현재 뭐 준비된 그림 보시면 밸류에이션 바닥에서는 그래도 조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근데 지금 이게 PR 밴드니까 뭐 PR 밴드는 달라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익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더 낮아질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 지금 이게 PR이니까 어닝 퍼셰어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주식수를 줄인다고 했으니까 그 줄어드는 이익에 대한 주식수의 감소분도 같이 작용하면서 그러면 변화가 없을 수 있다는 거죠. PBR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이제 저평가가 될 수 있겠죠. 제가 뭐 PBR 그림은 가져오지 않았는데 PBR도 역대 거의 저점 수준인데 역대 저점 수준에서 여기 주식수가 줄어드니까 그걸 고려한다면 PBR 관점에서는 역대 저점으로 들어간 게 맞죠.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서 사업 전략을 짠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이미 최악의 상황을 반영한 밸류에이션인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탄력적으로 올라오기 위해서는 방어 전략은 짰으니까 그러면 이제 공격 전략이 필요한 건데 그 공격 전략의 핵심은 뭐겠습니까? LG그룹의 전반적인 방향성이 우리 이제 B2C도 물론 하지만 B2B로 가겠다. 좀 더 이익을 낼 수 있는 B2B로 가겠다라고 하는 게 전략의 핵심 포인트인데 그걸 달성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죠. 아직까지 뭐 LG노텍의 실적도 부족하고 LG 디스플레이 마찬가지고 그래서 자회사 쪽에선 별로 기대할 게 없으니 LG전자가 끌어내야 되는데 지금 뭐 TV 쪽도 뭐 그렇게 시원치가 않고 그쵸. 그다음에 지금 뭐 HA 사업부라고 하는 에어컨 쪽도 뭐 좋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아주 드라마틱한 그런 강세는 아니니까 기대했던 데이터 센터향 뭐 에어컨 매수라든지 아니면 지금 뭐 B2B 쪽에서 가장 바라는 건 VC 쪽에서 추가적으로 그런 대형 물량들을 수주를 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인데 이게 아직까지 그렇게 구체적으로 연결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아마 이 B2B 쪽에 전체적인 매출이 좀 붙으면 뭐 지금부터 주가는 꽤 올라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텐데 아직은 시장은 이걸 좀 더 확인하고자 한다. 그다음에 그동안 캐시카우 역할을 해줬던 HE 사업부, HA 사업부가 최소한 제자리 정도는 찾아줘야 될 텐데 아마 지금 4분기에 판매되는 뭐 TV 판매량, 그다음에 지금 LG전자 TV의 뭐 판매 단가 이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도 의미 있는 실적 반전이 내년 1분기에도 쉽지는 않아 보인다라는 게 주가에 좀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HE, HA 얘기를 해주셨는데 가전 쪽입니다. 뭐 TV나 홈 엔터테인먼트, 가전생활 뭐 이쪽이 조금 퍼포먼스를 더 보여줘야 된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약간 좀 걱정되는 게 LG전자라는 회사의 색깔이 이제는 알맹이가 없이 뭔가 좀 부가가치가 낮은 기기만 만드는 업체가 아닌가. AI 시대에 LG전자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소비자인 저만 하더라도 약간은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LG전자 주가 메리트는 있다고 보세요? 접근하실 것 같으세요? 주가 메리트는 있는데 네. 사서 과연 드라마틱하게 올라갈 수 있는가? 우리가 LG전자를 뭐 가치주라고 보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거잖아요. 그래도 뭐 나름 성장주 네. 계열이거나 성장주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기대. 뭐 물론 그렇다고 뭐 제약바이오처럼 PR 몇십 배 간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 최소한 뭐 시장 평균보다 조금 높은 수준 정도의 그 정도의 밸류에이션을 우리가 좀 기대하고 있는 것인데 그 정도의 실적을 내려면 마진율이 올라가거나 매출 속도가 올라가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뭐 둘 다 기대하기가 어려운 어렵죠.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밸류에이션만 보면 사야 될 자리지만 네. 퍼포먼스에 대한 기대감이 낮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 당장은 사지 않아도 된다. 다만 뭐 관심 종목 안에 넣어두고 변화되는 상황이 나타났을 때 사도 늦지 않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건 뭐 LG전자 계열 전 종목에 다 해당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LG노텍도 마찬가지고 네. 뭐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고 전부 밸류 기준으로 봤을 때 살만한 자리에 와 있는데 그 밸류에이션을 위쪽으로 돌릴 만한 강력한 모멘텀, 거래가 붙을 만한 그런 모멘텀을 뭐 세 종목 모두 지금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구간이니까 매수의 시기는 좀 더 미뤄도 되겠다. 밸류에이션 정도만 지금 매력적인 상황이다. 근데 그 밸류에이션만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 밸류에이션을 상향할 만한 거래를 불러일으킬 그런 모멘텀이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고 있는데 이번 CES에서도 LG전자는 뭐 의미 있는 그런 이벤트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LG전자 오랜만에 다뤄보니까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좀 질문을 드리자면 코로나 전이었던 것 같은데 몇 해 전에 LG전자 얘기하면서 그래 LG전자 살아남을 길은 돌파구는 전장밖에 없으면서 전장 부문이 굉장히 시장에 주목을 받던 때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 뭐 애플이 애플카 접는다 하고 하면서 쏙 들어갔어요. 사실 LG전자의 전장 사업 부문이 애플카만 보고 달려왔던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근래는 전혀 얘기가 없더라고요. 이쪽은 뭐 기대 요인이 안 될까요? 애플카는 애초부터 뭐 매출에 잡혀있던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시장이 기대만 삼았던 것이고, 뭐 100조, 200조 얘기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데, 이건 뭐 실체가 있는 거죠. 뭐 GM이라든지, 뭐 BMW를 포함한 여러 회사들로 이미 진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건 이제 실체가 있는 건데, 이것도 이제 성장 속도와 관련된 부분이겠죠. 왜냐하면 삼성전자나 소니나 이런 여러 회사들이 결국은 다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다음에 중국 업체들은 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 업체들의 뭐 디스플레이나 전장을 쓰기보단 스스로 개발하는 그런 단계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 뭐 중국이나 미국을 중심으로 관련된 소프트웨어는 뭐 우리나라가 이미 따라잡을 수 없을 속도로 이제 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런 어떤 기대감이 더 멀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VC 쪽의 전체적인 움직임은 여전히 견조하고 뭐 실적도 꽤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만 지금 시장이 기대했던 속도가 나오지 않는 게 문제다. 시장은 더 빠른 상향, 우상향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 정도의 기대가 안 나온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B2B 쪽의 그 기대도 생각보다 안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LG전자도 지금 차 껍데기만 빼면 다 만들 수 있는 게 지금 LG전자잖아요. 모터부터 시작해서 뭐 그 안에 들어가는 각종 여러 가지 전장 부품들, 뭐 디스플레이를 포함한 뭐 여러 가지를 스스로 이제 LG전자와 계열사들이 만들 수 있으니까 차 껍데기 빼고는 나머지를 다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어느 자동차 회사에서 무언가를 크게 수주할 수 있는 여건은 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좀처럼 이제 그런 수주가 나오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이제 LG 마그나 이런 게 출범하고 했을 때 그런 기대감이 높았던 거거든요. 근데 그런 수주가 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좀 더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게 주가의 밸류만 보면 당장 사고 싶은데 그런 뉴스들이 좀처럼 터지지 않고 있으니까 아마도 사는 시점은 지금보다 가격이 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네. 그런 뉴스가 터지는 시점에서 사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LG전자 참 잘 만들잖아요. 여러분들 써보시면은 또 많은 분들이 왜 이렇게 잘 만드는데 마케팅을 못할까 이런 생각들도 많이들 하실 텐데 주가 측면에서도 조금은 더 나은 퍼포먼스를 좀 보여주면 어떨까 아쉬움이 남는 국내 대표 IT 기업이었습니다. 오늘 또 호재성 뉴스 나와서 이렇게 짚어봤네요. 이사님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